음식이 적게 들어오면 지방을 축적하는 몸으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제대로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제대로 먹는다는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리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지금은 분당에서 다이어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만 치료를 한 지 한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시절부터 계속 비만 클리닉에 우리나라 비만 치료의 그 선구자셨던 강재원 교수님을 따라서 비만 치료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일선에 나와서도 비만 치료를 놓은 적이 거의 없는데요. 이 오랜 25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환자들이 또 사람들이 쭉 변화해 오는 추세를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느끼는 거고, 또 이제 비만 팩트시트라고 우리가 해마다 비만의 비율, 유병률을 이렇게 조사해서 비만 학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30대, 40대 그 남성들이요. 이 남성들은 결국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남성들의 이 복부 비만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젊은 층, 특히 남성에서는 비만율이 엄청나게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은요, 이 은퇴학교 연령이세요. 이 60대 이후에 60대, 70대를 넘어가면서 여성들은 폐경기가 넘어가고 노인이 되면서 오히려 내장 지방이 쌓이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전보다 정말 많으셨고, 또 이 비만의 문제 때문에 관절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마른 비만이라 그래요. 근육은 부족하고 지방은 많고, 또 이 지방이 내장 지방에 쌓여있는 이런 분들이 젊은 층에서부터 노인분들까지 아주 많아졌어요. 특히 요즘 들어서 보면요, 이 젊은 여성들이, 특히 이제 대학생부터 청소년, 폐경기 전후 여성분들까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간 날씬한 체형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덜 먹고 덜 운동하고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정제된 탄수화물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은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사회가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아주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비만의 양상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30, 40대 이 남성들은 상당히 건강을 악화시키는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심각성을 몰라요. 그리고 치료하러 오질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건강에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아내에게 귀를 잡혀서 끌려오시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30, 40대의 그 남성분들의 건강이 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이런 젊은 층들의 건강 문제가 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비만 팩트시트에 나오는 얘기인데, 젊은 여성들은요, 스스로 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스스로 병원에 찾아와요. 뚱뚱하지 않더라도 옵니다. 이런 환자들은 제가 주로 치료하는 환자군은 아닌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건강의 위협을 느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폐경기 전후 되는 여성들, 그 다음에 남성분들, 젊은 남성분들은 건강의 위협이 돼서 와요. 실제로는 당뇨 전 단계가 돼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가지고 환자분들이 식후에 식곤증이 너무 심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검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 검진을 해봤더니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의 전 단계가 와 있다. 문턱에 와 있다. 조심해라. 막 이렇게 지적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고요. 여성분들은 별로 비만 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비만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칼로리를 계속 먹고요,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면은 살이 빠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적게 먹는 거는 정말 다이어트 하실 때 필패예요. 정말로 젊은 여성분들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휴가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또 노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살을 빼야겠다. 그러면 무조건 굶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칼로리를 줄이는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들이 우리 몸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몸에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어. 왜 이렇게 칼로리가 안 들어오지? 그러면 전쟁이 났나? 우리 몸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랜 진화의 시간 동안에 음식이 적게 들어오면 지방을 축적하는 몸으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절약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음식이 적게 들어오면 지방을 더욱더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이
대사 유연성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대사 유연성이라는 거는 탄수화물이 많을 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탄수화물이 부족할 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우리 몸을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잘 빠지는 몸이 아니라 분명히 체중은 빠질 거예요. 그런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은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근육만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바로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제대로 먹는다는 거는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적은 칼로리를 계속 유지한다 라는 것들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의학계에서 크게 비만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칼로리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당 대사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칼로리도 지금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칼로리를 먹는 것도 일면 타당합니다만 저칼로리를 먹으면서도 좋은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문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당이 높은 음식들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아요. 흔히 말하는 깡통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음식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요, 혈당은 올라가고 폐는 고파요. 그러면 좀 이따 또 먹게 돼요. 이렇게 저칼로리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었던 것이 과거에 이제 다이어트의 그 비만 치료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당 음식을 먹는 것, 저칼로리뿐만 아니라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유산소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유산소 운동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더불어서 꼭 하셔야 돼요.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혈근이고요.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좋아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만 하다 보면 마라톤 선수처럼 될 수도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 몸과 축구 선수 몸을 딱 비교를 해보면요, 축구 선수 몸은요 근력 운동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니까 아주 근육이 튼실하죠. 허벅지 하나가 막 이만해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은요 허벅지 정말 가늡니다. 정말 지방이 정말 적고 필요한 근육만 딱 남고 딱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칼로리로 먹고 유산소 운동만 하게 되면 어떤 몸이 되느냐, 아주 달신한 몸매가 되긴 하겠지만 근육은 부족하고 허약한 몸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 같은 몸은 되지만 아주 몸이 허약한 몸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음식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바삭한 흰빵에다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었어요. 이것과 그리고 아주 계란에다가 그릭 요거트에다 양배추 같은 걸 충분히 먹고 나왔어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차이가 많거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렇게 흰 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주스를 먹은 분들은요 혈당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정상인 분들도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200 이상 올라가거든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그럼 혈당이 아침에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요 시간이 10시에서 11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급격한 허기를 느껴요. 아침에 많이 먹고 나왔는데 또 허기를 느껴요. 요거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에서 혈당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저혈당 증상이거든요.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또 간식을 찾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 지수가 높은, 칼로리는 뭐 이제 비슷비슷하겠지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요 다음번에 꼭 또다시 저혈당 상태가 빠져서 또 찾게 되는 음식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계란과 그릭 요거트와 양배추를 먹고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정말 배부릅니다. 정말 포만감을 많이 느끼고요, 점심까지도 별로 배고프다는 생각이 잘 안 들면서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의 혈당 수준을 검사를 해보면요 130, 40 수준에서 아주 좋게 유지가 됩니다. 아주 평화롭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요 별로 화를 낼 일도 없고 별로 배가 고파서 당황할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리를 따지지 말고 혈당이 높은 음식과 혈당이 낮지만 포만감을 주는 음식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혈당을 갑작스럽게 높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근육량을 올리고 건강에 좋은 이런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 환자가 정말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정말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풍족한 음식을 먹고 살았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 예전 역사를 보고 근대화를 지나서 산업화를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얼마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흰쌀밥에 고깃국이 우리의 목표였던 적, 삶의 목표였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탄수화물을 위주로 한 식단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거는 뭐 고기나 단백질류가 부족했기 때문이도 있고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이 있었기 때문에도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근대화 전 사진인 것 같은데 선비가 고봉밥을 먹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서 고봉밥,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인 밥그릇에 이렇게 소복히 쌓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큰 접시 같은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고봉으로 밥을 싸서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잘 먹기 시작하면서 이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된 계기에는 바로 산업화, 농업혁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적으로 농수산물을 이제 생산해내고 그리고 이것을 빻는 기술, 그러니까 쌀을 갈아서 떡으로 만들고 밀을 갈아서 빵으로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정말 발전했잖아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 음식 너무 달아요. 이게 음식을 먹다 보면 설탕이 안 들어간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빵도 외국은 정말 묵직하고 고소한 맛의 빵 위주로 먹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단빵들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 유행했던 어떤 음식들의 유형을 한번 보세요. 탕후루, 마라탕 이런 것들 보면은 엄청나게 그 최고의 단맛을 위해서 더 치고 올라가는 이 극강의 탄맛을 추구하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만의 문제에 더더욱 시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유행을 하고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고 일부 분들은 하고 계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실제로 일부 효과가 있어요. 얘는 왜 나온 거냐라는 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살이 안 찌겠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지방을,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3대 영양소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면 지방이나 단백질의 함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지방 함량을 아주 높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된 거죠. 주로 이 개념은 북유럽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탄수화물을 이제 먹던 사람이긴 했지만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는 좀 떨어지고 고기나 육식을 아주 많이 먹었던 분들이죠. 그리고 등치도 아주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런 다이어트를 권했더니 살이 빠지더라. 그래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질됐냐면 그냥 나는 삼겹살이 좋으니까, 나는 수육이 좋으니까, 막 족발이 좋으니까 이런 고기만 먹고 또 술도 왕창 마시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탄수화물만 줄이면 된다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일면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데는 타당성이 있지만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지방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또 문제고요. 또 하나는 오래 지속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이어트는 거의 평생을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돼야 되는데 너무 기름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며칠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질려요. 그래서 저탄고지 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초기에는 빠졌다. 근데 올해는 지속 못하겠다. 그래서 한두 달을 하고서 피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사회는 탄수화물에 많이 의존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을 막 5%, 3% 이렇게 줄이는 극단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여기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케톤이라는 게 나와요, 몸에서. 자, 우리 몸에서 뇌와 적혈구는요, 탄수화물만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요, 뇌 기능이 떨어지고요, 적혈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케톤이 나와서 케톤을 에너지로 씁니다. 포도당 대신에 에너지로 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포도당 대신에 케톤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케토시스, 키토김밥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이런 음식들이 나오고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탄수화물의 함량을 5%, 3%까지 줄이지 않더라도 탄수화물을 건강한 탄수화물, 통곡류 위주로 먹으면서도 충분히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포도당을 공급하면서 충분히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케톤이라는 거는요, 일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연료로 따지자면요, 우리 포도당이 항공유 같이 아주 정제가 잘 된 기름이라면 케톤 같은 경우는 아주 디젤 같은, 등유 같은 정제가 덜 된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대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톤이 일부 쓰여지는 건 괜찮지만 케톤만 에너지로 쓰이게 하고 포도당을 완전히 억제하자라는 것에는 저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한동안 열풍이 불다가 지금은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의 또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변한 경우가 많아요. 저탄고지의 전통적인 개념은 거의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5% 내지 3% 이하로 확 줄이자, 거의 먹지 말자라는 주의였는데, 요즘은 그냥 10% 정도, 20% 정도에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탄수화물은 이 정도로 먹되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자라는 이런 것들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케톤 그리고 키토 뭐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일단은 만약에 하시려면 오래 하지 마세요. 한두 달만 하시고 바로 끊으시고요. 그리고 내 몸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종료하시는 게 좋고, 정말로 당뇨병이 있거나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 선생님과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인데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뭐 포도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고, 나는 뭐 무슨 과일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냥 얼핏 듣기에도 살은 빠진 것 같은데 건강하겠냐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원푸드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양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포도만 매일 먹고 살았어요. 한 포도만 보름 정도 먹었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살은 빠지겠죠. 체중계에 올라가면 체중은 빠지겠지만 그게 건강하게 빠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분이 빠지고 우리 몸에 단백질이 빠진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지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푸드 다이어트는 영양실조가 걸릴 수가 있고요. 근육 손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음식만 먹다 보면 결국은 질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보다도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허약 체질로 가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은요, 이제 저는 적극 추천하는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요즘 논란이 상당히 많지만, 간헐적 단식은 왜 현대인들에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 나오게 된 게 배경을 쭉 보면은, 예전에는 불이 꺼지면은 잠을 자고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일을 하고 밥을 먹고 했었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이 밤에도 먹고 이제 뭐 핸드폰도 쥐어주고 야경이 밝고 하니까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자다 깨어나서 먹고, 이런 생활 습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생활의 리듬이 엉망이 된 거예요. 대사가 엉망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올바로 찾자라는 움직임에서 나온 게 이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해줘요. 그리고 대사 유연성을 개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근육도 올려줄 수도 있고 면역력도 올려줄 수도 있다. 아주 좋은 장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께 간헐적 단식을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끔 하시게끔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간헐적 단식이 효과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간헐적 단식에 있어서 조건을 잘못 줬을 때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만약에 12대 12, 16대 8, 그래서 8시간은 먹고 16시간은 공복을 지켰는데, 16시간 공복을 지키는 거는 제대로 했는데 8시간 먹는 동안에 아무거나 막 먹겠다, 막 탄 음식도 먹고 술도 먹게 하고 트랜스 지방도 먹게 했더니 결국 이건 건강을 나빠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8시간 먹는 동안에도 아주 좋은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으면요, 반드시 살이 빠지게 되고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단순히 우리 몸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항노화, 그리고 면역력의 증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가장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가장 효과가 좋다고 나온 것들은 의사들이 다루고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의약품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고 약사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게 일반 의약품이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의사 약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뭐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건 어디서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장점이 있죠. 장점은 뭐냐면 결국은 접근성이 좋다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살 수 있고, 그리고 부작용도 상당히 적어요. 만약에 부작용이 컸다면 전문의약품으로 구분이 됐겠죠. 그런데 부작용이 적고 오래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효과도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이 가장 효과가 좋고, 그 다음 일반의약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효과가 적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실 때 건강기능식품에 혹할 수밖에 없죠. 아, 병원이나 약국은 가기가 좀 그렇고 집에서 뭐를 사고 싶은데 또 선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들 한번 구입해서 먹어볼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아주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히 보조재료만 활용을 하셔야지 이게 내 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다이어트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살을 뺐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정체기가 왔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런 정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일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문의약품의 효과가 10이라고 본다면요. 일반 의약품의 효과를 5에서 7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2에서 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고비가 처음에 나왔을 때 비대면 진료까지 허용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없어졌거든요. 비대면 진료는 어플에서 신청을 하고 의사하고 상담을 전화로 하고 처방전을 인터넷으로 받아서 약국 가서 사는 거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환자 입장에서는 편했죠. 그런데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도 못 듣고, 그래서 이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니까 위고비는 병원에 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바뀌었어요. 올 1월 달부터인가 바뀌어가지고 위고비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구입을 하시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입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도 다루고 있긴 해요. 하지만 본인이 인터넷으로 외부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의원에 오셔가지고 진찰을 받고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위고비를 이제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해가지고 앱으로 구입을 해서 사셨던 분들이 몇 달에 이제 걸쳐가지고 하시다가 앱으로 못 구하시니까, 비대면 진료를 못 구하시니까 병원에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이제 팔로우업을 해보면 별로 살이 안 빠지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이렇게 드리고서 이거 다 설명 받으셨죠 하면은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위고비도 장단점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실 분들도 있고 반드시 치료하기 전에 피검사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분들 다 건너뛰고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제 사가지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부작용도 많이 겪으시고 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는 반드시 병의원에 가셔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고 자기 몸의 상태에 맞게끔 처방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고비는 저희 병원에서 거의 이제 경기도에서 톱10 안에 드는 병원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효과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고 상담을 잘 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상당히 효과 괜찮아요. 그리고 75세까지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고비는 상당히 안전하고요. 3년 이상 써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는 만 18세 이상부터 75세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위고비는요, 포만감 중추에 작용하는 약이에요. 포만감 중추는 GLP-1 수용체라고 하는데 위에도 있고 위장관부에도 있고 뇌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수용체 작용을 해서 식욕을 뚝 떨어뜨리고 포만감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적게 먹게 만들어요. 배가 불러도 못 먹겠다. 거기서 이상 먹으면 울렁거리거나 심하면 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적게 먹는 훈련을 시킨다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위고비가 이렇게 적게 먹게 만든다는 것에 혹해가지고 위고비만 맞으면서 막 10회씩 사가지고 와가지고 몇 달 만에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해서 살이 잘 빠지냐? 이거는 별로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은
식욕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식욕이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단백질과 야채 이런 거를 먹으면서 살을 빼고 운동을 하시면은 잘 빠지겠지만 위고비 맞으면요 식욕이 정말 뚝 떨어지거든요. 입이 써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 그냥 하루 종일 초콜릿 몇 개만 먹고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초콜릿, 뭐 생크림 케이크, 뭐 이런 거, 캐러멜 마키아토 이런 거만 먹으면서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서 칼로리는 적게 들어오고 혈당 수준이 높은 음식만 들어오니까 지방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체중은 빠졌는데 나중에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요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있는 자기의 몸을 발견하게 돼요. 허약 체질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육이 점점 빠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와서 제대로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병원에서 권유하는 다른 치료들과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하실 것을 정말 권장을 많이 드리고요. 저는 이제 위고비하고 곁들여 가지고 몇 가지 치료를 병행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닥터리에서 하는 위고비 치료다 그래서 이고비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치료를 같이 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면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위고비는 결국은 당뇨약을 치료하다가 나온 약이기 때문에 당뇨병이 완치된 사례도 있고요. 또 지금 뭐 10월 달부터 나와서 지금 이제 2월이 됐으니까 한 20kg 빠지신 분도 계시고요. 아주 뭐 고도비만 환자분이세요. 저체중인 환자가 그렇게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빠진 걸 보면 대부분 또 지방만 빠지시고 근육은 잃지 않고 빠지고, 모든 수치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당화혈색소, 당뇨 전 단계였던 사람들이 정상으로 되고, 이런 분들을 아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고비 같은 이렇게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들은 앞으로도 마혼자로도 나올 예정이고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비만약, 나비약 뭐 이런 약들이 우리 몸의 건강을 되게 해치는 향정기성 약물이었다면, 위고비는 비향정성 약물로 상당히 괜찮은 치료제로 적절히 잘만 쓰면 괜찮은 치료제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위고비를 맞으면서도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고, 위고비를 맞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활 습관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고비만 맞으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를 맞으면서는 결국은 식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식욕이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간헐적 단식도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하시고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우리의 대사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환자들이 위고비를 맞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 대사 유연성이 좋아져서 궁극적으로 위고비를 끊었을 때도 그런 몸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대사 유연성이나 인슐린 저항성은 그대로 두면서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살은 거의 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돈만 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반드시 이런 생활 습관 개선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만은 정말 그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먹는 게 풍족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만 환자가 많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또 이제 거꾸로 해보고요. 사회적으로 또 이게 날씬한 몸을 푸시하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만은 아주 다양한 요인으로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비만 다이어트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비만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이 탄수화물을 인슐린이 나와서 잡아내려서 몸의 세포에 저장하는 이 기전이 기본적인 이 몸의 세포의 대사의 기전인데, 인슐린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쓸모없는 인슐린이 계속 지방을 축적시키는 몸으로 만듭니다. 인슐린은 쉴 새 없이 췌장에서 뿜어내고 인슐린은 남아 돌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대사 유연성이라 그래서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많을 때는 탄수화물을 재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쓰고요. 탄수화물이 정말 부족해졌다 그러면은 빨리 지방으로 전환을 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이런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몸의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이 비만이 되는 몸이 되거든요. 세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몸에 그 여러 가지 호르몬의 문제인데, 물론 뭐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에서 인슐린을 말씀을 드렸지만 코티졸이라는 녀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말 고스트레스 사회잖아요. 잠도 못 자고 상사한테 시달리고 하다 보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만의 원인을 제가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크게 진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세 가지 원인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대사 유연성을 개선하고 또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걸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백미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고 통곡류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드시는 게 좋아요.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먹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이제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은 닭가슴살이라든지 계란,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수육의 고기 부분 이런 거 아주 좋은 동물성 단백질, 또 생선의 흰살도 아주 좋은 단백질이 될 수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이제 콩류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버섯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드셔야 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좋은 지방, 트랜스 지방이 아닌 아주 양질의 지방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에 2스푼 정도의 무가당 땅콩버섯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잘 조절하시게 되면 이런 대사 유연성도 좋아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수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떨어뜨려 주고요. 그래서 이 수면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면을 잘 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지방을 적게 먹게 만들고 근육을 늘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소아들은 성장 호르몬이 키를 크게 하지만 어른들한테 성장 호르몬은요, 사지 말단으로 지방을 퍼뜨리고요, 근육을 유지하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몸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잠을 잘 못 잔단 말이에요. 새벽 2시에 만약에 다른 일 때문에 일을 처리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새벽 2시에 왔다 그러면은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고스란히 잘 놓쳐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잠을 잘 주무시면 당연히 스트레스 호르몬도 적게 나오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잠 못 자고 일 많이 한 날 다음날 아침에 괜히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라면도 생각이 나고요, 막 튀김도 생각이 나고 이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막 뜨끈한 막 국수가 들어가 있는 국물이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잠을 못 잤을 때 생기는 코르티졸의 증가, 그리고 렙틴 그렐린의 교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사 유연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유연하다는 건 이제 아주 나긋나긋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의 반대말은 뭐 경직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탄수화물이 탄수화물로만 쓰이고 지방이 지방으로만 쓰였다 그러면 경직된 건데, 이것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유연한 거잖아요. 대사의 유연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주로 탄수화물이 이제 여기서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를 우리는 비만 쪽에서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탄수화물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이 몸에서 부족할 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면요, 고봉밥을 먹은 우리 이제 그 평민들이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다 쓰고 들어옵니다. 근데 현대에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고봉밥에 백미를 똑같이 먹으면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무적인 일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소파에 누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을 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고,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공복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사의 유연성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아주 유연성 있게 쓴다, 융통성 있게 쓴다, 이것들이 대사의 유연성인데, 현대인들은 이 대사의 유연성이 정말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주로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래 앉아있는 습관들, 정말로 우리 현대인들 사무직들을 보면 하루에 출근해서 차 타고 가서, 자가용 타고 가서 출근해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몇 걸음 안 걷고 집에 들어와서 또 저녁 먹고 자는 경우 많잖아요. 이러면 대사의 유연성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사의 유연성이 뚝 떨어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잠을 잘 못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사의 유연성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자꾸만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어떤 몸이 되냐면은 지방을 축적시키는 몸이 돼요. 우리가 지방을 자꾸 쌓아놔야 나중에 에너지로 쓰겠구나. 그리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는 거 보니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지방을 계속 쌓아놔야겠구나. 진화를 해오면서 예전에는 추위와 굶주림, 동물에 쫓기는 것, 이 정도가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상사한테 혼나고 업무량이 많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예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 예전에 구석기 시대의 몸하고 지금 몸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것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진화를 많이 못한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고스란히 지방으로 고스란히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의 유연성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느끼거나,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이게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대사의 유연성과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스파이크와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찌고 피곤하고 몸에 염증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분들이 대사의 이제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주로 이제 내장 비만으로 가게 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대사의 유연성을 딱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대사의 유연성을 딱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서 몸의 인슐린 레벨도 보고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개선을 안 하고 계속 방치되면 결국은 비만으로 가겠죠. 내장 지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결국 비만이 늘어나면 몸의 활동력은 더욱더 떨어지고 지방은 계속 쌓이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장 지방이 쌓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단 것이 땡기고, 단 것이 땡기면 단맛을 먹으면 또 내장 지방으로 쌓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이라도 끊어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20대부터 40대까지 살아오시면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밤에는 술 먹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으니까 또 잠을 못 자고 또 살이 찌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계속 살찌는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인슐린 저항성의 근본에는 비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온몸에서 대사가 또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간에서 대사를 못하니까 지방간이 생기고요. 또 콜레스테롤도 대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콜레스테롤이 또 혈관에 기름기를 끼게 만들고요. 고혈압, 지방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심장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도 생기고, 또 대사질환으로 지방세포가 많아지니까 췌장에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또 당뇨병도 생기고, 모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고유산혈증, 통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연속 반응을 일으키면서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적게 먹고 운동하는 방법은 아마도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아마 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적게 먹고 운동하면요,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체중은 감소했지만 근육만 빠지고 허약 체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현재 가장 크게 비만을 얘기하는 큰 모델이 있어요. 이게 칼로리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탄수화물과 인슐린 모델이 있습니다. 칼로리 모델은 결국은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고요.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이론이고, 또 하나는 당 지수가 높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나와서 살이 찌게 만들고,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살이 빠진다는 이 두 가지 이론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요. 이 이론이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우위에 있다라고는 아직 뭐 정립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간과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는다고 해서 적게 먹는 거를 무조건 적게 먹으면서도 아주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물론 뭐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겠지만, 적게 먹으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치즈케이크에다가 캐러멜 마키아토를 먹고 우리가 뭐 아주 달콤한 주스에다가 빵을 먹는다, 이렇게 된다면요, 칼로리는 적게 먹으면서도 당 지수가 높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지방을 계속 축적을 시키면서 근육만 빠지는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마른 비만이 되고, 나이가 들면 허약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뭐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되고 이런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적게 먹고 운동한다는 생각은 절대 버리시고요. 제대로 먹자. 이 제대로 먹는다는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포만감 있게 먹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아주 양질로 먹어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주스 같은 것은 완전히 끊으시고요. 통곡류를 먹어야 돼요. 통곡류는 이제 흰 밥 대신에
잡곡밥, 현미밥 이런 걸 먹고요. 그리고 밀도 아주 갈아낸 빵 같은 것, 흰빵 대신에 호밀빵, 잡곡빵 이런 것들을 먹되 탄수화물 양은 어느 정도 먹으면 혈당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양은 그래도 줄인다. 그리고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요. 아주 양질의 지방도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하루에 2스푼 정도의 땅콩버터 드시면 좋고, 또 야채도 많이 드셔야 섬유질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른 비만은 원칙적으로는 의학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거고요. 마른 비만은 우리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비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은 근육은 너무 적고 지방은 많고, 그 지방이 또 내장 지방에 모여 있고,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부터 20대 여성들, 그리고 40, 50대 되는 중년 여성분들에게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고 연구를 한 바가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통계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마른 비만 환자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연구긴 하지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명 중에 3명은 마른 비만이라는 연구도 있었어요. 마른 비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간과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 뚱뚱한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문제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이라도 합니다. 남자분들은 병원에 안 가더라도 걱정이라도 하는데, 이분들은요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옷을 입어도 별로 태가 안 나고 남들한테 비만이라고 놀림받아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은 비만이에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체질적으로 좀 입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적게 먹는 분들인데, 주로 단백질, 고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주로 먹으면은 탄수화물 위주, 아주 흰 밥에다가 면, 빵떡면 이런 것들로 식사를 많이 하시고, 또 되게 예민해요.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요.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지방이 축적이 되고 근육이 떨어지는 이런 몸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비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라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러 가지 대사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나는 이렇게 말랐는데 왜 당뇨가 와요? 마른 당뇨죠. 나는 이렇게 말랐는데 콜레스테롤이 왜 이렇게 높아요? 이런 분들 아주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은 내장 비만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적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요, 근육만 쭉쭉 빠지고 지방 하나도 안 빠져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이어트 하면 여기저기 아프다, 감기가 쉽게 걸렸다, 심하면 대상포진까지 걸렸다, 연락이 와서 병원에 못 오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마른 비만에 이제 나이가 점점점 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환자분께서 20, 30대의 마른 비만은 그래도 지금 건강 젊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40, 50대가 넘어가서 이제 중년, 노년이 되시면 엄청나게 피곤한 몸, 무기력한 몸, 기력이 없는 몸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허약 체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 영양분이 불균형해요.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단 말이죠. 뼈가 약해져요. 골다공증이 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뼈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단백질이 부족해져 근육이 부족해지면 골다공증이 와요.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옵니다. 골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누워 있어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근육이 또 빠져요.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비만의 문제는 이렇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몰라요. 젊은 시절에는 마른 비만 환자들은 비키니를 입어도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내시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겉으로 봐서 나는 비만이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체성분 검사 요즘 뭐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도 있고 병원에도 있으니까 체성분 검사를 해서 내가 근육이 적다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정말 0.5kg라도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말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근육량이 최고의 근육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정도로 근육 0.5kg 늘리는 게요, 지방 5kg 빼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른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BMI는 아주 간편하게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BMI로 모든 비만을 판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전공의 때만 하더라도 BMI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체성분 검사 기계들이 막 나오면서 체성분의 퍼센테이지를 이제 구하기 시작했죠. BMI는 키와 몸무게로만 봐서 비만도를 구한 거예요. 키를 메타로 환산을 해가지고 키 메타 제곱분의
몸무게 킬로그램을 계산한 거거든요. 요거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25 이상이면은 과체중이다, 뭐 30 이상이면 고도 비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BMI가 비만의 척도로서 조금 문제가 있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BMI보다 더 간편하게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허리 줄자로 허리 사이즈 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기가 허리 사이즈 입는 옷의 허리 사이즈를 갖고서도 판별할 수 있겠죠. 배가 얼마나 나왔느냐가 훨씬 더 건강을 판별하는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BMI가 중요했던 것들은 바로 BMI가 24가 넘어갔더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의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유병률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되니까 사망률이 높아지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쭉 연구가 되어 왔던 것인데, 이제는 여러 가지 체성분 검사들이 많이 나와서 퍼센트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깡마른 마른 비만 환자들도 BMI는 정상이었지만 체성분 검사를 보면 마른 비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BMI의 가장 큰 단점은요, 근육량을 적극적으로 체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키 몸무게로만 딱 보다 보니까 그냥 외견상 비만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정말 많은 역도 선수 같은 사람들 있죠. BMI를 보면 비만이에요. 그런데 체성분 검사에 보면 이 사람들 근육량이 엄청나게 많고 지방이 정말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BMI만 갖고서 비만도를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BMI는 내장 지방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아니에요. BMI는 그냥 키 몸무게로만 딱 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퍼센테이지로 인바디 검사를 보는 것, 그리고 줄자로 허리 사이즈를 재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BMI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BMI만 갖고서 비만도를 판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마른 비만이에요. BMI가 정상이니까 나는 정상이야 했던 사람들도 이제 병원에 와서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마른 비만으로 판별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비만, 내장 비만을 BMI로 판별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BMI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방은요,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지방이 3대 영양소잖아요. 근데 지방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의과학이 좀 떨어졌을 때, 과거에는요, 지방을 먹으면 살이 쪄서 지방이 된다, 이런 논리로 비만을 설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대는 어때요? 지방보다도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거고요. 우리 몸의 보온제예요. 우리 몸을 싸고 있는 피부 밑에는 항상 지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호르몬을 이루는 기본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반드시 필요한데 양질의 지방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포화지방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연구에서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포화지방은 일정 정도 먹어도 우리 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것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최근의 견해이고요. 포화지방보다는 트랜스 지방이 나쁜 겁니다. 튀기고 또 튀기는 음식들, 재탕, 삼탕으로 튀기는 음식들이 여기 트랜스 지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튀기고 구운 음식들, 이런 데에서 트랜스 지방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트랜스 지방이다 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방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호르몬이 교란이 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올 수가 있고요. 각종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방을 제대로 잘 섭취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방은 호르몬의 원천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지방간 이런 소견을 받고서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지방간은 뭐냐면 결국은 간에 가서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느끼는 증상이 피로감이에요. 무기력함. 그래서 피로의 원인은 간 때문이다라는 CF도 있잖아요. 근데 피로의 원인은 무조건 간 때문은 아니지만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이 생기면 피로감, 무기력감이 상당히 많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간이 나빠지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간에 가서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방간이고요. 지방간이 심해지게 되면요, 간염으로 변하고요. 간 섬유화가 심해지면요, 간경화가 돼요. 간경화에서 일부는 간암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은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난 술 좀 먹고 뭐 살 좀 찌니까 지방간 정도는 늘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대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간이 점점점 나빠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신은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경고를 드리는 게 바로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은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요.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결국은 당 대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방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간이 결국은 당 대사, 지방 대사 다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지방이 쌓이면 대사가 떨어지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이제 복부에 비만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지방간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 학자들은 비만의 원인 그리고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에는 이제 검사를 해보면 생기는 가장 근본에는 지방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간에 가서 지방이 쌓이는 거를 절대로 정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를 이소성 지방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마블링 생긴 고기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소고기 같은 경우 마블링이 예쁘게 되어 있으면 최고의 고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방은 피하 조직이나 내장 지방 약간 있는 거 빼고는 있으면 안 되는데 다른 조직에 가서 지방이 있는 것을 이소성 지방이라 그래요. 근데 이소성 지방의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간에 가서는요 지방이 쌓이면 안 돼요. 췌장도 마찬가지예요. 비만이 되면요 췌장에 가서 지방이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췌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에 가서 지방이 쌓이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췌장에 가서 지방이 쌓이면 췌장 기능이 떨어져요. 거기다가 계속 비만이 되면 정말 마블링처럼 근육까지 지방이 쌓여요. 그러면 몸이 완전히 대사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간에 가서 지방이 쌓였다는 거는요 간 기능이 좀 올라가고 초음파 검사에서 허옇다, 그래서 당신은 지방간 소견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자기 간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대사질환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은 잘 아시다시피 술 계속 많이 드신 분들은 간에 가서 지방이 쌓이는 걸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먹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제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 주로 이제 이것은 복부 비만 때문에 생깁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다 이제 간에 가서까지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 쌓이다가 이제 간에 가서 자꾸 지방이 쌓인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당 섭취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으로 계속 쌓아놓죠. 이 지방을 주로 내장 지방에 쌓아놓긴 하지만 간에 가서도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에 가서 지방이 쌓이면 간 기능이 떨어지는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과당의 문제예요. 과당의 문제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 과당은요 탄수화물하고는 조금 다른 경로를 겪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의 형태로 혈중에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와서 이것을 잡아내리면서 여기서 내장 지방을 쌓이면서 같이 이제 지방간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당은요 그냥 직행으로 간으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과당은 주로 이제 과일에서 생기는, 과일에 있는 과당이에요. 그래서 과일도 단맛 나는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엄청나게 먹는 사람들은 지방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통풍이라든지 신장 결석 있는 분들은 과일도 조심해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도 다 과당의 문제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천연의 과일도 문제지만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액상 과당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료 그리고 모든 과자 같은 데에 액상과당을 정말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 액상과당의 문제는 어린 아이들부터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콜라, 사이다부터 해서 액상과당을 계속 먹다 보니까 얘들이 지방간을 상당히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액상과당을 끊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과당을 끊는 것도 중요하고요. 액상과당 끊는 것 중요해요. 과당은 아주 단맛이 많은 과일들은 조금 피해 주십사 하고요. 액상과당은 우리가 시럽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먹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음료를 먹을 때 단맛이 나는 모든 음료들은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들은 약간은 이제 개인의 체질의 문제라고 일단은 보고요. 근데 이 부분이 아주 평생을 가서 고치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똑같이 먹어도 살찌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일 첫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의 차이예요. 차를 보면요 연비가 있죠. 그리고 어떤 차는 휘발유를 많이 먹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휘발유를 적게 먹는 차가 있죠.
있죠. 그리고 차로 따지면은 휘발유를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지만 사람은요,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사람은 살이 찌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기초대사량이 아주 높아요. 아주 에너지를 많이 태우죠. 조금만 뛰어놀고 와서 또 먹고 조금만 뛰어놀고 와서 또 먹잖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은 조금만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는 소식하고 건강하게 먹자. 좋은 음식을 소식하게 먹자고 인간이 유전적으로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체득한 몸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기초 대사량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것을 무시하고 나는 기초 대사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이런다면은 기초 대사량을 점점 떨어뜨리는 상황이 되겠죠. 기초 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또 아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하시고 수면도 잘 취하고 이러한 생활 방식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기초대사량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것이 기초대사량의 문제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나는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찐다 이렇게 느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대사의 유연성이에요. 대사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많을 때는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로 쓰고 탄수화물이 몸에서 부족해지면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를 써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느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뭐 비만인 사람들은 벌써 이 대사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살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사의 유연성도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나와서 빠릿빠릿한 이 인슐린이 나와서 몸에다가 저장을 하고 인슐린이 딱 쉬고 요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확 나와가지고 너무 많은 인슐린이 남아있다가 조금만 몸에서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오거나 그래도 인슐린이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몸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같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자꾸 내 몸에 인슐린이 지방을 쌓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인슐린 레벨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근육이 아주 좋고 이제 비만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 레벨이 아주 정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뇨병도 아닌데 인슐린 레벨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사에 문제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살이 잘 찌는 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 몸에 인슐린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을 몸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나 한번 보세요. 식후에 아주 급격한 식곤증, 이 식곤증이 누구나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심해서 한잠 자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식곤증, 정말 식곤증 때문에 일상 업무가 하기 힘든 식곤증 같은 경우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와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공복 시에 아주 급격한 허기감이 와요. 그리고 이 급격한 허기감을 참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허기감은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다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막 급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것도 인슐린 저항성이 갖고 있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뱃살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 내장 지방이 자꾸 쌓이고 그래서 이 내장 지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네 번째는요, 한 번 먹게 되면 폭식을 하게 되고 잦은 배고픔 같은 게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피부에도 문제가 생겨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요, 피부 트러블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드름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분들 뭐 흔히 한두 개씩 있을 수 있는 쥐젖 있죠. 쥐젖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생깁니다. 여기저기 몸에 목 뒤나 겨드랑이, 허벅지 같은 데가 거뭇거뭇하게 변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인슐린 저항성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을 피부를 잘 보면 이런 분들이 생기고 있다면 당신은 벌써 대사질환이 오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대사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인슐린 저항성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인슐린 저항성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비만이 있고요. 또 대사 유연성의 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모든 비만은 결국은 내장 지방을 쌓아놓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내장 지방을 쌓는 데 있어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 된다. 그 인슐린 저항성은 정말 대사질환의 가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걸 해보면요, 당신은 대사증후군입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서 2차 검진을 받으십시오 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비만이 오는 것이고 그 비만의 원인 가장 중심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제대로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면서 계속 지방으로 쌓아놓는 이런 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비만의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원칙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운동이 정말 중요하니까 나는 나가서 무턱대고 운동을 하다가 다치시는 분 너무 많아요. 특히 중년 이후의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기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나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걸 중요해요. 내가 이 정도 퍼포먼스의 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시고요.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운동은 첫 번째, 점진적으로 늘려가셔야 됩니다. 아주 강도가 약한 운동부터 해서 강도가 강한 운동으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큰 근육 운동을 하시고 나중에 작은 운동 근육을 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스쿼트라든지 푸시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아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주 다양성 있게 전신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하체 운동만 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상체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중노년 이후에는요, 아주 전신이 골고루 모든 근육이 잘 발달하는 게 좋습니다. 다양성 있게 전신 근육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을 같이 곁들여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요, 충분히 휴식하셔야 돼요. 이렇게 충분한 휴식이 없으면요, 근성장의 시간을 놓칠 뿐더러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후에는 마무리 운동 또는 스트레칭 이렇게 하시고, 운동과 운동 사이에는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이렇게 충분한 휴식도 제가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가장 권장하고 싶은 운동은요, 일단은 내가 어떤 운동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나가셔서 걷기 운동부터 먼저 시작을 하세요. 걷기는 이제 운동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뭐 크게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만 안 오면 나가서 운동화 신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는요, 천천히 걸으시면 혈당 수준이 쭉 떨어지면서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운동이 됐다. 조금 더 빨리 걷는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속보로 걷는 운동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요, 최근에 중노년층에서 적극적으로 추천되는 운동이 있는데 슬로우 조깅이라고 해서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조금 빨리 걷는 정도의 운동을 추천을 드려요. 이것은 일본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이유는요, 부상의 위험이 적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룹으로 이루어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도 좀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계단 오르기, 등산, 그리고 조깅 이런 정도까지 천천히 강도를 올려가는 이런 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있다고 그리고 중노년이라고 나는 운동 안 하고 집에서 식단으로만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대사의 유연성을 찾으려면 운동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효과가 좋다고 느끼는 다이어트, 저도 느끼고 했던 다이어트는 저탄수화물 고단백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려요. 저탄수화물은 결국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또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혈당 측정기라는 것을 몸에 부착을 하고 제가 많은 음식을 먹어봤는데 결국은 혈당 조절이 우리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다이어트를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저탄수화물 그리고 고단백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우리가 공복을 지킨다는 거는요,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고 그리고 대사의 유연성을 찾는 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복 시간을 딱 지켜주는 이 간헐적 단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사람마다 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고 좋으신 분도 계실 텐데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수면입니다.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진다라는 얘기들 많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수면장애 너무 많이 겪고 계세요. 그리고 중노년층 될수록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은 게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갖고 들어가서 침대에서 들어가서 껌껌하게 불을 해놓고서 휴대폰을 보면요, 우리의 뇌는 낮이라고 느껴요. 잠을 깨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다가 잠이 오면 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휴대폰은요, 내가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멀리 하시고 은은한 불빛 밑에서 이제 책을 보다 주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후 걷기, 식후 운동을 저는 제일 많이 추천드립니다. 혈당이 쫙 올라가는 식사 후에는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식사 후에 혈당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요, 반드시 걸으세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다 멈춰서 쭉 수평을 유지하다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요 4가지를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 비만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요 4가지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WHO에서는요, 비만은 신종 전염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비만이 실제로 옆에 있으면 옮는 병은 아니지만 신종 전염병처럼 공중보건을 위험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처럼 아주 덩치가 커 보이고 비만해 보이지만 근육이 상당히 많고 지방이 적어서 모든 수치들이 정상인 사람들은 비만 아닙니다. 이거는 제 판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비만의 치료 대상으로 보진 않아요. 우리가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만을 자꾸 얘기하는 것들은 건강을 위협하고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병이 생기기 때문이죠. 가장 흔하게는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고혈압, 동맥경화증이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들,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같은 거를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뚱뚱해지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이 많아지면 당뇨가 걸립니다. 당뇨 전 단계 당뇨병.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또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고 발도 절단하고 신경합병증, 눈의합병증 다 오잖아요. 비만이 결국은 사회적인 비용, 우리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비용들을 결국은 증가시킨다는 의미 때문에 WHO, 우리 국가에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내분비계 질환을 다 일으킬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비만에 대해서도 더욱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요. 결국은 지방세포가, 옛날에는 지방세포가 많아지면요, 그냥 지방세포는 그냥 쓸모없는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지방세포에서도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대사를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심한데 여러 가지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난소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것들이 다 여기서 오거든요. 그리고 남성들도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 질환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또 불균형해지니까 몸에서 그 정신과적인 질환들, 우리가 기분의 등락, 감정의 기복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도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외견적으로 내가 외모적으로 이제 뚱뚱해지니까 밖에 나가기 싫고 막 놀림도 받고 이래서 생기는 정신과 질환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아주 건강했던 사람들이 정신과 질환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살찌면 제일 먼저 아픈 데가 어디예요? 발목, 발바닥, 무릎, 이런 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킵니다. 하중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몸에서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부터 우리 고관절까지, 허리까지, 척추까지 모든 질환들이 비만하고 연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만이 되면요, 결국은 암을 유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르몬과 유발된 암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신장암이라든지 대장암 같은 경우는 비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비만은 그래서 질병인 거고, 비만이 무슨 뭐 다른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비만을 가진 환자분 자신의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고 질환을 만들기 때문에 이 질환을 치료하는데 본인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식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거의 단식 시간이 없이 막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계속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 것처럼 12시간 정도의 단식을 시작하시면은요, 비로소 몸에서 이제 지방세포가 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방세포가 타기 시작한다는 건 내장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가포식이라 그래가지고 세포가 자기 스스로를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가 잡아먹어서 항노화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남아도는데 이 남아도는 인슐린을 제대로 쓰이지 못한 우리 몸이 되었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돼서 인슐린이 잠잠해지고 우리 췌장은 딱 쉬게 되고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되거든요. 대사의 유연성이 정상화된다는 것.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탄수화물을 에너지 원으로 쓰고,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는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 원으로 쓴다. 이런 몸이
되는 것이 12시간 이제 단식을 하면서 생기는 가장 좋은 효과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노화도 방지하게 되면서 피부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식의 효과는 과거로부터 많은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되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오랫동안 단식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뭐 단식원에 가서 2, 3일 단식하고 나오고 뭐 이러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바로 FMD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이제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그래가지고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 그래요. 단식을 모방한 다이어트. 하루 중에서도 단식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 몸에 단식한 효과랑 비슷한 효과를 주자라는 것이 바로 FMD의 이론이에요. 미국의 뭐 닥터 롱고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간헐적 단식에 열풍을 붕괴한 게 바로 이것인데요. 이 간헐적 단식을 하루 중에도 먹는 시간과 굶는 시간을 딱 나눠서 굶는 시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자. 그리고 굶는 시간은 주로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단식 시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더니 단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과 비슷한 아주 건강에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적용을 잘 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이 단식 모방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하루 중에서도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그러면 내가 퇴근해서 7시까지 밥을 먹고 7시 이후부터 아침 7시까지는 이제 밥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2시간 간헐적 단식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물 외에는 칼로리 있는 음식은 먹지 말자.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12대 12라고 해서 12시간 동안 3끼 식사를 하면서 3끼를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건강한 식사를 하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12대 12 간헐적 단식이 성공을 하면 14시간은 굶고 10시간은 밥을 먹자. 그리고 16대 8 그래서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6대 8까지 끌고 가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단식 시간을 자기의 생활에 맞게끔 이렇게 늘려가는 게 좋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평일에는 그냥 12대 12 간헐적 단식을 하시다가 금요일 날부터 이제 쉬는 직장인들 많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날 저녁을 일찍 하시고 토요일 날 늦게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대 12를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는 14대 10 내지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 16대 8까지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하루에 2끼 정도 먹게 되는데 요 2끼에 아주 좋은 양질의 식사를 포만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식 시간에 정말 배가 고파서 다른 거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또 16대 8까지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간헐적 단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달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원래 저는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자기 체중의 10kg를 빼라는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드려요. 그런데 한 달에는 이제 10kg보다는 뭐 3kg, 4kg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를 빼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전까지 먹어왔던 정제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겁니다.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그리고 단맛이 아주 강한 과일들 이런 것들도 주스로 만들어 먹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 그리고 백미 이런 것들 완전히 끊으시고요. 통곡류, 흰밥 대신에 잡곡밥, 현미밥, 보리밥 그리고 흰빵 대신에 호밀빵, 잡곡빵 이런 것들 위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단백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고단백은 결국은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그리고 생선의 흰살, 수육의 고기 부분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또 식물성 단백질도 있어요. 콩이라든지 아몬드 같은 것들, 버섯, 시금치 같은 거에서 단백질이 많으니까 이렇게 고단백 식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누구한테나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간헐적 단식이에요. 정말 아무 때나 먹어서 살이 찌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간헐적 단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저는 간헐적 단식 시간을 이렇게 정해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자기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은요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수면이에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 잠을 잘 못 자면서 살찌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야근을 했더니 살이 쪘다.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뭐 야근을 자기 이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에서는요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암막 커튼 쳐놓고요. 밖에 소음 차단하시고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잠을 잘 주무세요. 미녀는 장꾸러기다라는 말이 일면타당한 것이 바로 수면을 하면은요 모든 기능이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잠부터 잘 주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은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노년이 될수록 건강은 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잘 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는 다이어트 방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